그러면 본격적으로 국어 수업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사실 이거는 전에 했던 거라 지금 이 4명 중에 3명이 우리 지금 3명이 봤던 거라 최대한 짧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했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흘렸는지 말았는지. 지피지기 100점 불태, 우리 구면인 민석이부터. 지피지기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오늘 뭐 첫 수업인데 첫 수업부터 대답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딱 좋네. 우리 2대2야, 2대2. 저는 성대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남자 한 번 시켰으니까 여자 한 번 시키고, 또 여자 시키고 남자 시키고. 딱 좋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석군의 대각선에 있는 2명 다 안경을 쓰셨는데, 후드티부터 지피지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못 보는 건가? 저 선생님 막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지피지기 아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00점 불태는 원래는 이제 보통 100점 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제 불태라고 얘기를 해서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국어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부터 살펴볼 것인지, 이렇게 하면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말하는 이유는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약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약점이 당연히 이 수업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 내신이 됐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됐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침 우리 3학년 과정은 내신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병행하기 참 좋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EBS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EBS에 나오는 문학작품은 또 연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가 될 수 있고, 수능 준비가 곧 내신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일단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뭐부터 잘 해야 될까? 우리 초면인 남자친구. 그렇죠. 전 동등합니다. 뭐 여자도 대답 안 했는데 굳이 남자가 대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지문부터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지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어려워졌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려워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게, 벌써 3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어려워진이 아니라 어려운 국어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가 어려운지를 알면, 화법과 작문에서는 보통은 표현 방식, 전달 방식을 주로 물었는데, 지금 어려워지면서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소모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됐는데, 그것이 내용과 표현 방법의 일치 여부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문제를 적절하게 풀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연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화법과 작문, 문법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숙집.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외우시고 써먹으면 됩니다. 내신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신 때는 정말 빡세게 외워야 문법 문제에서 좀 틀리는 문항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좀 외우고 이렇게 써먹으라 하는 것들은 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문법은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문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서 문법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인강을 좀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를 해서 굳이 다른 사람 강의를 안내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면 저는 메가스터디의 유대종을 권하고, 그다음에 문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선 대성의 그 박광일 선생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문법 수업을 따로 하진 않을 거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독서랑 그 다음에 시를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이제 갈래와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문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 제가 설명하는 문법은 그 기존 강의처럼 쭉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훑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인지를 하루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만약에 이제 문법이 좀 공부가 덜 되어 있다 뭐 한다면 꼭 강의를 뭐 다른 강의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한번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공부가 되어야 제가 이제 전달해 주는 것들이, 그래서 뭐 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거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물론 EBS의 나비 효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나비 효과를 추천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문법 강좌 수가 늘었더라고. 전체 강좌 수에서 지난번엔가가 한 10강좌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한 12강좌, 13강좌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비 효과도 좋고 유대종 강의도 좋고 뭐 박광일 강의도 좋으니까 문법만큼은 지금 해두는 것이, 어차피 올라가면 할 겁니다. 3학년 올라가면 학교에서 문법이랑 문학 중심으로 아마 나갈 텐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해두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이제 주의할 것이, 보통 그 EBS가 나오면 한 1월 중순 혹은 1월 말 이때쯤 이제 EBS가 나오는데, 그러면 EBS를 이제 수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BS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 제가 이 당시에 EBS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왜 그거를 해야 하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사항일 뿐인 거지, EBS에서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갖춘다고 해서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 다만 이거 내가 한번 공부한 거지 정도의 그 긴장감을 줄여줄 뿐인 거지, 익숙함을 줄 뿐인 거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시를, 소설을, 그 다음에 극갈래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좀 느껴요. 왜냐면 이게 이제 EBS 교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요약 강의를 많이 듣더라고. 근데 사실 뭐 동아줄인 거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 그것이 도움이 되면 나도 요약 강의를 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딱 내신할 때밖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EBS를 그렇게 파고들 시간에 차라리 기출문제를 하나 더 파고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문학을 짚었냐면, 올해 그 수능 문제에서 문학도 마찬가지였다. 연계가 되긴 했으나 이거는 그냥 연계됐다라는 것을 그 포장하기 위해 했던 것이, 실제로 연계 체감이 됐던 거는 아니다. 나중에 풀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독서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때문에 우리 국어를 공부할 때는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데, 이 전략적인 접근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 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거지, 평상시 연습을 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은 접어주세요. 6월까지는 시간 안에 못 풀어도 됩니다. 6월 이후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다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법이 됐든 작문이 됐든 문학이 됐든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 지필고사이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서는 읽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지문 기본적으로 읽는 데는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문제 풀이할 때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시와 소설을 설명할 때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독해법, 이거는 모든 글의 기본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시의 특성, 소설의 특성, 혹은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 결합이 돼서 접근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읽는 방식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독서를 한두 지문 정도밖에 안 다룰 거예요. 주로 문학과 화법과 작문을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점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우리말이다 보니까 다 읽고 풀려고 합니다. 다 읽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기가 읽고 푼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이 떨어지죠. 한 지문 더 보려면 당연히 빨리 읽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까맣게 읽고 시험이니까 한 문제라도 더 푼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빨리 읽는데 그것이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지문들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이번 시험에서 여실히 나타난 거죠. 1등급이 84점이래. 그러면 벌써 15점을 날려도, 그 15점이면 거의 2지문가량 되는 건데 그 지문을 날려도 1등급이 될 수 있었던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다 라는 얘기인 거니까, 바꿔 얘기해서 내가 평상시에 독서를 잘 못했어, 내가 가장 긴 지문 한 지문 그냥 통째로 버린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연습했던 것처럼 접근을 했더라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 좋은 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동안 안 됐던 거는 시험장에서도 안 됩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략적 접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6월 이후부터 하면 됩니다. 이것도 수업 중에 다 안내를 할 테니까 일단 그 전에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3월 신학기 조금 더 길게 잡으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 바로 기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자신만의 루틴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루틴을 찾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푸는데 일단 가장 좋은 문제는 뭐라? 기출문제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좋은 사설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능력, 최소한의 독해력, 읽어야지. 이 최소한의 독해력은 긴 문장을 적절하게 읽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중에 한두 지문 정도만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이나 문학 개념은 이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우리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거는 방학을 이용해서 다른 강좌를 좀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소모하지 않게끔 수업 중에, 그 다음에 문학 감상력, 당연히 독해력이 바탕이 된 감상력입니다. 시의 특성, 소설의 특성을 이제 따로 적용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항상 이제 문제 해결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고 저런 상황에 어떻게 풀고. 지금 수능이 언제부터냐면 1993년인, 그러니까 94학년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능이 진행이 됐던 거라 이제는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좀 활성화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틴 찾는 거와 이제 양질의 문제 훈련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커리, 이거를 통해서 기초 능력을 이 3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까지 해서 기초 능력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5월하고 이때 아마 이제 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아마 이제 6월 다 볼 거고, 이때는 또 9월 다 볼 거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 더 하면서 이제 수능을 볼 겁니다. 교재가 좀 두껍습니다. 지금 이 두꺼운 이유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사실은 이제 교재를 반쯤 보시면 중간에 노란색 표지가, 간지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문제랑 뒤에 있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과제와 그 다음에 수업에 진행을 할 거고, 노란 거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쓸 겁니다. 요 얘기를 빠뜨렸네.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국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게 없습니다.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시키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영어나 수학처럼 무지막지한 과제를 내드리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제를 할 때도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6일, 7일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과제도 그거에 준해서 좀 내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방학이라서 그것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30분 전후에서 하루치 분량이 할 수 있게끔 그 과제가 나갈 테니까 제발 계속 수업 중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쿼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독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아까 그 기본적인 독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학지문도, 화법과 작문지문도 적절하게 읽어낼 수 있을 테니까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필기를 하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중1회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중과 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중1회예요. 중1회. 중1회에서 넘겨보시면 70쪽입니다. 70쪽에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이 있어요. 70쪽에 첫 번째 비문학 지문 찾았죠? 그 옆에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뭐 양쪽 70쪽의 여백과 그 다음에 71쪽의 여백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적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과제를 어떻게 할지 좀 안내를 할 테니까 그때 좀 참고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독서부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저는 이제 그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독해 일반론부터 요 네 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지문을 처리할 거예요. 처음에 끊어읽기부터. 왜 끊어 읽냐면 오늘 일부러 검정색 옷을 입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오늘 첫 수업인데 자꾸 내가 이게 버릇이야, 버릇. 이렇게 뭔가 보면 왠지 물어야 돼. 묻지 않으면 수업에 집중도 잘 안 하고 딴 생각할 가능성도 높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이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만 동동 떠다닐 수 있게. 그래야지 다른 게 좀 숨겨지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녹화를 4시간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좀 외모도 신경을 써야지. 일부러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배 나와 보일까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끊어 읽는 게 중요하죠. 왜 끊어 읽어야 되냐면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똑같이 길어지는 게 바로 뭐다? 문장입니다. 문장. 기본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문장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읽으면서 까먹어. 내가 뭘 읽었는지. 그래서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문장을 끊어 읽을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하느냐? 바로 최소한 주술 관계는 확인을 해야지. 딱 문장을 읽었을 때 뭐는 뭐구나, 어떤 거는 어땠구나 정도가 머릿속에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끊어 읽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 비문학 지문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 끊어야 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때마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좀 접근을 하는데,
결국에 이 끊어 읽는다는 얘기는 이제 문장을 끊어 읽는 건데, 사실 짧은 문장은 전혀 끊어 읽을 필요가 없죠. 한 번에 처리가 될 테니까. 그럼 긴 문장의 형태를 보는데, 결국 이때 필요한 것이 문장의 짜임이라는 개념이지. 이게 또 문법을 설명할 건 아닙니다. 지금 딱 독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국어는 종합이에요, 종합. 어떤 하나만 돼서는 잘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뭐 문학 얘기하다가도 문법 얘기할 수도 있고, 독서 얘기하다가도 문법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문법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 두는 것이 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 문장의 짜임 들어가지 않았나? 안 들어갔나? 중세국어? 어쨌든 문장의 짜임은 결국에는 그 혼문장, 짧은 문장이죠. 혼문장하고 견문장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혼문장은 큰 문제가 될 건 없고 이제 견문장을 보는데, 그 견문장의 개념이 어떻게 됐냐면, 안 물어볼게. 긴장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견문장의 개념이 주술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견문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를 형태적으로 한번 나눠볼게. 견문장은 크게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혹시 이것 때문에 가리는 건? 영상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일단 어디서 끊느냐? 얘는 어렵지 않죠? 어디서 끊으면 되겠어? 무조건 쉼표 있는 이 부분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봐봐. 그러면 끊고 마저 읽느냐? 아니지. 우리 문장을 끊어 읽는다는 얘기는 뭐 확인하는 거라고?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주술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주, 술, 주, 술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읽고. 사실은 이렇게 나열된 문장, 이제 우리가 이제 얘는 뭐라고 하죠?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이어진 문장은 사실 끊어 읽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딱 거기서만 정보를 처리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사실은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건데,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 얘는 주술관계가 큰 주어, 큰 서술어, 그 다음에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어디서 끊느냐? 이 큰 문장 안에서 주어가 길어지면 무조건 끊습니다. 주어가 길어지면. 바로 뭐뭐는 혹은 뭐뭐가 라고 나오지 않고 막 뚜루루루루 나왔다가 뭐뭐가가 나오는 경우 일단 주어에서 끊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어라고 볼 수 있는 놈이 나오면 거기에서 끊어줍니다. 그래서 뭐구나 확인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서술어에서 끊습니다. 그럴 때 이 서술어와의 호응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죠. 얘와 호응하는 주어는 얘니까 얘랑 호응시키지 말고. 그럴 때 주의할 거, 우리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하는 대상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서술어의 역할하는 대상, 품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죠.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성은 뭐냐면 기본형 다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서술하는 기능인 거니까 거기에서 끊어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어 보고 주어 확인해주고. 다시 이렇게 긴 문장, 이런 문장을 읽는 것을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문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직 독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문장을 어떻게 읽는지를 처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가 제가 생각할 때 독해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독해,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을 읽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지문을 이해해야 된다 혹은 파악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이해와 파악은 이거는 대학 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랑 파악은 지문을 좀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생각을 해서 그 표현 이면에 숨은 것들을 찾고, 그래서 글쓴이가 원하는 바가 뭐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해고 파악인 거지, 지금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해는 그래서 정보 처리, 정보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시작, 바로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것의 시작이 표시하며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수업을 하면 한 친구가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시킨 대로 잘 표시를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꼭 주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표시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잘 정리하기 위해서 구조를 잡기 위해서 일종의 생각하는 훈련, 연습을 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지,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제가 표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시가 익숙해지면 점점 표시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표시 자체에 연연하지 마시고, 표시를 통해서 해야 되는 행동, 해야 되는 생각, 이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하느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그리고 물결 표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요 물결 표시는 주로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틀을 제공해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 혹은 다음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인 읽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조금 패턴화되는 경향이 있거든. 보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요 네모는 어떤 때 치느냐, 은는이 붙는 대상, 그 다음에 개념 혹은 용어, 그 다음에 따옴표가 붙는 것,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상관없습니다. 따옴표가 붙는 대상에는 이제 네모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모를 치면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모를 치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고 머리에다가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어를 암기력 테스트로 보는 게 아니죠. 그 긴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있겠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글을 내가 다 기억할 것이 아니라 70% 정도만 기억한다는 생각으로, 바꿔 얘기하면 적절하게 처리하는 정보를 덜어낼 수 있어야 돼. 버려야 된다고. 그럴 때 그 시작이 바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머리를 한 번 더 인식을 해주면,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읽어야 돼. 그냥 내가 문장을 읽었으니 이해를 한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왜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뇌새김 선전 많이 나오지 않아? 배너에? 포털에 안 들어가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뭐 야나도 너도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또 누구지? 미국인이 또 선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뇌새김 나오는 거, 이름은 모르겠고 언어적으로 뛰어난 친구 있잖아. 맞죠? 타일런가 걔가? 그래서 뇌새김이라고. 이게 뇌새김 별거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준다는 거야. 다시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읽는 것이 필요한 거야. 네모를 치면서 그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동그라미는 연도, 그러니까 시대에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왜 사실 얘네랑 이 동그라미랑 네모랑 큰 차이는 없거든. 근데 왜 동그라미를 치냐면, 이 연도랑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제가 여태까지 읽어본 글에서 한 명만 혹은 한 시대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한두 지문 정도 빼고는 다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만 한 시대가 나오면 내용이 어렵겠어 쉽겠어?
쉬워. 설명할 거 없단 말이야. 여러분이 전공자도 아니고 대학 가서 교양을 배울 텐데 굳이 시험에서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을 테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보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시대, 여러 명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면서 아, 또 다른 시대가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겠네. 즉, 설명 대상이 늘어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뭐 처음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들었을 텐데 우리 설명 방법을 보면 보통 설명 방법에는 뭐 정의, 예시, 그 다음에 분류, 분석, 뭐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이 비교대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교는 두 대상에 뭘 드러내는 방식을 말하지? 비교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교와 대조의 공통점은 뭐겠어? 비교와 대조의 공통점이 뭐겠어?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건가 지금? 그렇지. 아, 고마워. 역시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죠. 고맙다 민서가. 너 아니었으면 또 나 혼자 얘기할 뻔했어. 다시 비교 대조의 공통점은 두 대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동그라미 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시대와 아이고 이거 찍히면 별로 안 좋은데 또 다른 시대와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 둘 이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이 글의 핵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명 대상이 두 개가 나왔네. 예를 들어서 김종과 민석이가 나왔어. 우리의 공통점은 잘생겼다, 남자다, 대답 잘한다, 시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시 두 대상이 나오면 머릿속에 무조건 공차가 떠올라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지문을 다 읽고 났으니까 설명 대상이 둘이네.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핵심이겠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독해가 아니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까지가 나와야지 독해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서 아, 설명 대상이 여럿,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신경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꾸 뇌에다가 신호를 줘야 되는 거야. 신호를 주지 않으면 정보 처리 안 합니다. 뇌가 멍청해서.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계속. 그 다음 요 세모는 접속어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하는 모든 접속어에다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접속어가 있어요. 제가 좀 사람을 가립니다. 그래서 왜 접속어에다 표시를 하냐면 얘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중요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 나오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봐봐, 우리 결국에는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하면서 자꾸 뭐 하고 있어? 머리에다가 신호를 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표시하며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머리에다가 신호 주자고. 바꿔 얘기하면 생각하며 읽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네모 쳐야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네모 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라까지 생각을 해주자고. 계속 제가 이제 독해가 정보 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로 요 밑줄이 바로 네모나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정보는 뭐 이제 설명, 저 네모나 동그라미의 설명 혹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처음에는 그래서 밑줄이 많을 거야. 그런데 익숙해지면 밑줄, 네모 이런 거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밑줄을 칠 때는 제발 문장 단위로 밑줄을 치지 마. 전혀 도움이 안 돼.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에다가만 단어 중심으로, 한두 단어 중심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물결 표시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이거는 좀 이런 사고, 이런 방향, 이런 틀일 때 제가 표시를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이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얘입니다. 연결하며 읽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면 정말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짝을 지어주는 거거든. 비슷한 것끼리, 다른 것끼리, 그 다음에 순서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을 지어줘서 정리를 해주는 것.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결하며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하며 읽을 때 유의사항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을 보통 이렇게 읽어 내려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고 치자. 그럼 연결할 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연결할 건 요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제 연결할 거야. 지금 연결할 거라고. 그럼 지금 연결할 건 앞에 있겠어 뒤에 있겠어? 지금 연결할 건데 읽지도 않았는데 뒤에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연결할 건 당연히 앞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결국엔 뭐일 가능성이 높아? 핵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냐하면 말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 똑같습니다. 말하거나 글을 쓰는 거 똑같아.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느낌인지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제일 목표야. 그러면 상대가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 들어보면 이 CF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어떻게 해? 두 가지를 이용하죠. 하나는 노래, 멜로디야. 단순한 멜로디. 단순한 멜로디라는 게 뭐겠어? 짧은 몇 마디가 반복되는 거야. 그 다음에 멜로디만 반복돼? 모두 반복돼. 광고 문구도 반복되지. 이거라고.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기억시킬 수가 있습니다. 글도 똑같아.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른 표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글 속에다가 장치를 마련해 둔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거 앞에서 봤던 건데 또 나왔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 자체가, 연결하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일부러 한 번도 보진 않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저절로 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고. 읽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아주 가장 큰 오해를 하죠.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것, 연결하며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좀 꼼꼼히 읽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자고? 뭐 시간 내고 풀지. 어디를 꼼꼼히 읽느냐? 바로 시작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연결이 될 거 아니야. 봐봐. 지금 이 앞부분을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이 앞부분을 꼼꼼하게 읽어서 처리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연결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연결하며 읽으려면 앞부분, 앞부분을 꼼꼼하게 읽어야겠다. 1문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볼 것들은 1문단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어떤 지문들은 1문단이 앞부분이 아니야. 한 3문단, 4문단까지 앞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의 시작도 결국에는 1문단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보면 느낌이 좀 올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어. 그냥 저렇게 읽으면 된가 보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읽으면 좀 천천히 읽으라고. 천천히 읽어서 뭐에 대한 것인지 좀 머릿속에 확인을 해주시고, 이 앞부분을 통해서 일종의 큰 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틀 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어디에다가? 머릿속에다가. 오케이? 됐죠?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아니죠, 본격적이 아니네, 이번에는 이제 구조론. 지금 읽은 것들은 모든 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글이라고 했으니까 시, 소설에도 똑같은 거야. 이따가 이제 오늘 예상은 시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봐봐. 뭐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 글이 어떤 구조인지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맞지? 읽으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고 그냥 이 방법대로 천천히 읽어주시면 돼요. 구조로는 일반론보단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말 또 하게 돼. 왜? 결국엔 글은 똑같거든. 너무 덥죠? 아, 그게 있어. 지금 뭐 저녁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해도 다 떨어지고 이제 깜깜하고, 그럼 이제 생체 리듬이, 야 이제 우리에게는 좀 휴식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제 신호를 좀 주기도 하죠. 게다가 나의 달콤한 음성까지 더해졌으니 이게 정말 금상첨화야, 잠 오는 데는. 그래서 사실 제 수업이 지루하거나 제 목소리가 달콤해서 여러분들이 졸린 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여기에 산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 졸리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부터.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집에서 책상을 어디다 두냐면 창가 쪽에다가 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좀 자주 환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 한 친구는 밀폐된 공간, 그냥 평상시의 공간인 거고, 한 친구는 공부하기 전에 우리 산소 그 캔이 있잖아, 그걸 실제로 한 30분 동안 마시고선 공부를 한 거야.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산소캔을 30분 정도 들이마시고 공부한 친구가 학업 성취도가 한 30%가 높은 거야. 그냥 공부한 친구보다.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국에 우리가 그런 연료들을 태울 때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한 거 아니야.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좀 과밀한, 좀 밀도 있는 산소를 마시게 되면 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길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졸린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소를 많이 써서 그런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리고 제 말의 한 90%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90%가 뭐냐면 과장이 좀 있을 수 있잖아. 구체적인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야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담는 거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30%는 아마 될걸? 이런 게 이제 한 10% 정도 있다. 과장이 한 10%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봅니다. 구조론 딱 두 개밖에 없어. 이 구조론은 어떤 때 하는 거냐면 마지막까지 읽고 난 후에 합니다. 반드시 읽고 난 끝문단까지 읽었어. 바로 문제를 풀지 말고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가 필요해. 그래서 한 10초간 생각을 하는 거야. 1문단, 2문단, 3문단 짚어가면서 이거 설명했으니까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구나.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 설명 대상이 둘 이상 나타나면 항상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공차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설명 대상이 여럿이면 공통점과 차이점. 얘는 쉬운 지문입니다. 대부분의 지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 다음 원리 및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 혹은 인과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와 인과는 뒤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린 거야. 어서 본 것 같은데 이 순서가 맞는지 아닌지 아리까리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원리나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순서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순서 외의 정보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야 된다고.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이제 얘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원리나 과정이 나와. 그럼 문제 항상 뭐가 나와? 얘를 적용해 보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좀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지.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여줄 독해로는 이게 전부야. 이거를 최대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뭘 통해서? 좋은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서 익히는 것이 필요한데, 봐봐, 오늘 우리 같이 수업한 게 처음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번 들으면 어려운 건 아니야. 이상한 용어로 쓰지도 않잖아.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실 내가 이 수업을 몇 번이나 했겠어. 이거 예비고일부터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예비고일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또 한 번 얘기해주고, 방학 때 또 한 번 하면 또 기출문제 또 풀고. 그런데도 나랑 3년 배우고 4년 배우고 5년까지는 없었는데 재수한 친구들도 왔거든. 그러면 물어보잖아. 또 몰라. 뭔가 이렇게 말하려고 막 입이 옴삭달삭해. 막 말하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해?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지. 간단합니다. 국어는. 내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거야. 내가 물었는데 선생님 입에서 맴돌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그거는 개념도 마찬가지야. 물어봤는데 선생님가 뭔가 알 것 같아요. 모르는 거라니까. 뭘 알 것 같아. 그냥 모르는 거야. 그건. 오케이? 그래서 외울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과제를 내주면, 과제를 내주기 전에 오늘 이제 먼저 그 독서집을 하나 볼 거 아니야. 독서집은 이렇게 처리한 거 됐어. 그런데 내가 과제를 내줬단 말이야. 비슷한 유형의 지문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러면 그 문제를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복습을 해야지. 그 지문 읽기 전에 지금 내가 정리했던 것들, 거기다 적었던 것들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면서 맞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맞아, 이거였어. 하고 난 다음에 뭐 해?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야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었으니까 뭐 할 거야? 문제 풀었으니까 뭐 할 거야? 채점하잖아. 채점 안 해? 맞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1, 고2놈들은 이제 주관과제문을 내주면 풀어. 그래서 막 풀어와. 야, 그래서 숙제 검사하자. 꺼내놔봐. 그러면 그제야 채점해. 돌겠어. 아니, 자기가 푼 거에 대해서 안 궁금한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꼭 채점을 하십시오. 그런데 채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지문,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먼저 복습을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읽고 문제를 푼 거지? 그 다음에 채점하기 전에 뭘 하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읽었는지 생각해야 돼. 돌아볼 것. 무조건입니다. 지금 자꾸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과정과 방법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수학 공식이랑 다르다고. 수학풀이랑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쉬운 듯 어려운 거야. 다시 문제 풀었어? 그 다음에 꼭 뭐 해주라고? 내가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란 말이야. 제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대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봐. 한 지문당 얼마 걸릴 것 같아? 최소 10분이야. 아무리 짧은 지문도. 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돌아봐야지.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돌아봐야지. 채점했어. 틀린 게 생겼네. 그럼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것의 답의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한 지문에 20분 정도 걸린다고. 많이 푸는 건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제대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 지금 내가 보통 하루에 한 2지문에서 3지문 정도를 내줄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에 하지 말라고. 나눠서 해도 된단 말이야.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끼케야. 오전에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점심때 혹은 저녁 사이 하나 해주고, 자기 전에 하나 해주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국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런데 실제로 공부한 거는 끼케야 1시간이겠지.
국어가 이게 정말 좋단 말이야. 대신에 꾸준한 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못했다고 내일 2시간 하지 말라고. 오늘 못한 거 그냥 오늘 못한 걸 해. 그냥 내일 거 해. 다음 날이 되면. 딱 대신에 내가 제공하는 것만큼 보시면 알겠지만 숙제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맞춰서 해주시면 당장에는 몰라. 이게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좀 양치기가 좀 필요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양치기를 시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접근하고 푸는 것, 요거를 좀 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지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지문을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한번 같이 볼 거야.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독서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싣고서 이제 문학을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문 펴셨죠? 일단 지금 정리보다 중요한 건 같이 보는 거야. 뭐 어차피 지금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좀 봐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봅니다. 서남사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성교가 있다. 여기까지 그냥 내가 읽었네. 서술어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확인해야 돼? 항상 문장 끝에 있는 건 서술어잖아. 그럼 서술어 확인했으니까 뭐 확인해야 돼? 왜 그래? 이제 1시간 지났으면 좀 친해져야지. 그래. 너 바뀌었어. 구간이 면관. 그렇지. 그럼 있다가 호응하는 주어가 뭐야? 내가 너무 쉬운 걸 물어서 그런 거죠? 이게 얘가 호응하는 게 뭐야?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네.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문장에서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까 글을 읽어가면서도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읽고 난 다음에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예구나가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거야? 승성교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겠어? 승성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는 승성교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그거 확인해야지. 승성교에 대한 설명 뭔데? 돌다리네. 그리고 또 뭐야? 독특한 미감이 있네. 어디에 있는 거야? 서남사 가는 길에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승성교에 대한 설명들 아니야? 승성교에 대한 정보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밑줄 치면서 갈 수 있냐고. 일단 처음에는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익숙해지면 가면서 최시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주술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자아내는, 왜냐면 지금 자아내는 보면 보통 어때? 얘가 뒤에 있는 거 수식하는 거잖아.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 범위를 좁혀주는 거지. 이게 정보 제공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끊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성교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승성교는 은는이 붙었으니까 뭐하라고? 은는이 붙었으니까 뭐하라고? 네모 쳐야죠. 그러면서 뭐야? 승성교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첫 번째 문장 그냥 승성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본격적으로 두 번째 문장부터 승성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라고 은는을 붙여서 알려준 거죠. 승성교는 번잡한 속세와 세계의 경계로서 무조건 로서가 나오면 끊습니다. 지금 로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로서가 나오면 끊어. 로서의 경우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같은 내용이 됩니다. 얘는 어떤 걸 뜻하냐면 자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로서가 나오면 무조건 끊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그러면 얘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얘기해 준다는 건 뭐냐면, 해봐. 분필로 판서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거 할 때 필요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로서나 로서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여기서 서가 나왔으니까 아 얘는 이거구나 먼저 처리가 돼야 돼. 얘는 뭐라는 거야? 승성교는 뭐야? 승성교는 뭐야? 경계라는 얘기지. 맞지? 승성교는 경계래. 경계가 무슨 뜻이야? 제가 이제 독해나 혹은 문학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어 뜻을 종종 물어볼 거야. 왜냐면 내가 물어보는 단어 뜻은 중요한 단어 뜻입니다. 지문을 파악하기 위한.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그 문장 단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문장을 오해할 수 있거든. 내가 실제로 3년 전에 그런 애를 봤어. 독해 정말 잘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틀려갖고 온 거야. 그런데 자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대. 봤더니 단어 하나를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주의해야 돼. 지금 점점 우리 수험생들의 어휘력이 떨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독서 지문을 볼 때 명확하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들은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스마트폰 이용하시죠? 저도 항상 보면서 좀 미심쩍은 단어들은 저도 찾아봐요.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 네이버 국어사전을 이용하십시오. 네이버에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 표준국어 대사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경계가 뭐냐면, 경계가 뭐야?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지. 구분해 주는 거지. 그럼 구분해 준다는 얘기는 최소한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야. 하나를 구분하니? 아니지. 둘인 거야. 아, 승성교는 경계래. 둘. 맞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중요한 거야? 둘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 가운데 있는 거죠. 경계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됐어? 계속.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뭐뭐 위해가 나오면 무조건 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또 순서를 알려주거든. 어떤 게 우선이야? 어떤 게 먼저야? 내가 물어볼게. 이르기 위해 1, 그 다음에 2. 어떤 게 최종이야? 1이 최종이야? 2가 최종이야? 1이 최종이죠. 그러니까 얘는 순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 이게 사소한 거 같은데 이런 거에 함정이 많이 빠져. 아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순서, 그 다음에 그 공통점, 차이점, 자꾸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고. 의식적으로 문장을 읽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해가 나오면 일단 끊습니다. 자,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다 추가를 계속 해볼까? 앞으로 모든 비문학 집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언제 다 설명할 거야? 딱 당분간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1월 한 달간은 비문학 지문을 설명할 땐 이것이 필요해. 아,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되는 거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설명할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건 이제 한 달인 거지. 다다음 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푸는 거 보고 따라오는 거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으면은 3주째부터 그냥 바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부분에서 끊어서 어떻게 표시하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딱 다다음 이렇게까지만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게 파악이 잘 안 돼. 선생님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정을 좀 쪼개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주 정리하면 첫 번째, 이게 이제 로서 썼다면 두 번째는 뭐뭐 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이렇게 봤다면 얘는 순서 확인이야. 뭐가 먼저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그저가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지? 이그저가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해? 지시 표현이죠? 지시요.
이그저 지시어가 나오면 반드시 반드시 앞에 대상을 확인합니다. 이 대상을 확인하라는 말은 눈을 한번 짚어주라는 거야. 지금 이 다리, 어떤 다리를 말하는 거야? 이 다리가 뭔데? 이 다리가 뭐야? 이 다리가 지시하는 게 뭐야? 아, 왜 그래? 아, 이제 좀 대답할 때 됐잖아. 아, 우리 민석이 많이 했으니까. 후드티. 그렇지. 봐봐. 우리 네모침에서 뭐 했어? 이 글은 승성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 확인했지? 이그저가 나왔네. 그래서 이 달이 승성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번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생각한 거지. 머릿속에 신호준 거잖아. 그럼 승성교만 지금 2번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야.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정보일수록 어떤 정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핵심 정보의 가능성이 높다고. 글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니까. 억지로 막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일단 확인할 것.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성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해를 세우고 끊어야죠. 아, 이거 빠뜨렸네. 이거 설명하느라. 지금 봐봐.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여기에서의 산사도 뭘 말하는 거야? 산사. 어디 가는 길이야? 보여줄까? 얘와 비슷한 표현 뭐 있어? 다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얘와 비슷한 표현은 위에서 찾아야 돼? 아래에서 찾아야 돼? 위에서 찾아야죠. 얘와 비슷한 표현 뭐 있어? 얘와 비슷한 표현 얘 있잖아. 가는. 그러면 지금 같은 문맥이라는 거지. 그럼 산사도 뭐가 똑같은 거야? 뭐가 똑같은 거야? 그렇지. 서남사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 정보도 한 번 더 머릿속에 입력이 되겠네. 아, 승성교, 서남사, 산사. 계속 봅니다. 승성교는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해를 세우고, 또 승성교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런데 지금 무지개 모양의 홍해는 위에서 언급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지. 새로운 정보야. 무조건 새로운 정보에다가는 밑줄을 쳐야지. 밑줄을 치고 확인하는 거야. 이게 앞에서 언급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그 좌우에 또 나왔네. 이그죠? 그 좌우 뭐 말하는 거겠어? 홍해 좌우에지. 이그저 가리키는 건 홍해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해 다리로서 로선 또 끊으면 되겠네. 그래서 승성교는 뭐래? 로선. 그래서 승성교는 홍해 다리다 라고 한 번 더 짚어줘야죠. 주술관계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좌우에 뭐 있대? 석축이 있대.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 승성교의 뭐에 대한 얘기지? 구조에 대한 얘기잖아. 승성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준다. 이어주는 거래. 뭐랑? 국어는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그런 문제들을 볼 거야. 어떤 게 나오냐면 관점을 바꾸는 거지. 아까 전에 경계는 뭐라 그랬어? 구분하는 거라며. 그러면 이어주는 거랑 구분하는 거랑 어때? 이어주는 거랑 구분하는 거랑 관점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구분이 돼 있으니까 중간에 끼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딨어?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어떤 거를 이어주는 거야?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를 이어주는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이 경건한 세계는 또 어떤 정보에다가 어떤 거에다가 추가될 수 있겠어? 어떤 거랑 같이 묶일 수 있겠어? 지금 승성교는 봐봐. 앞에서 뭐 얘기한 거야? 이거 지나가면 산사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경계래. 됐어? 이 두 개에 그걸 이어준대. 그러면 결국 이 경건한 세계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승성교를 건너면 어디를 가? 속세는 알잖아. 속세가 뭐야? 우리 속세는 거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 시에서?
그래, 현실 세계. 그럼 속세가 아닌 곳은 탈속 아니야, 탈속. 보통 탈속 세계 어디야? 자연을 말하는 거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배경지식을 동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경건한 세계는 결국 서남사를 말하는 거잖아. 왜? 왜 서남사야? 왜 서남사가 경건한 세계라고 할 수 있어? 다 아는 건데 자꾸 내가 묻는 건가? 승선교를 지나서 산사에 간다며. 서남사. 얘가 경계. 됐어? 그래, 계곡을 가로지를 이어준대. 얘랑 이어주는 거지.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에서 여기로. 절 아니면 여기가 어디죠? 절을 속세라고 하진 않잖아. 그럼 여기가 속세인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경건한 세계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정보가 풍성교, 그 다음에 서남사, 경건한 세계, 경계,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단을 읽고선 그 내용을 정리한다 하면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승선교, 그 다음에 서남사, 얘는 경건한 세계, 그거에 경계 혹은 다리,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남겨도 된다고. 문장으로 남겨도 된단 말이야. 결국 일문단은 승선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구나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이야. 우리 마지막에 뭐 얘기해줬어? 1문단 마지막 부분에 구조 얘기하고 이어준다를 보여줬지. 그랬더니 이 문단을 보는 거야. 홍해는 은는이 붙었네. 홍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눈으로 짚어주면 됩니다. 아까 홍해가 뭐라 그랬어? 무지개 모양의 홍해, 이렇게 돼 있던 거잖아. 홍해 무지개 모양 한번 눈으로 짚어주는 거지. 언급이 됐으니까. 홍해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여가 나오면 무조건 끊습니다. 혹은 뭐 아도 마찬가지겠지? 아도.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해? 아야. 인과를 드러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면 일단 끊습니다. 분산시켜 확인해야죠. 하중을 좌우로 분산. 구조적 안정성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이용됐구나. 되지? 홍해를 세우는 과정은 홍해를 세우는 과정이래. 그럼 여기부터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과정인 거니까. 과정이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지. 그럼 순서 중심으로 봐야죠. 과정은 홍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홍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 동그라미 1. 그 위로 홍해석을 쌓아 올려. 여기서도 끊어야죠. 아예 나왔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2. 홍해가 완전히 세워지면, 다음 요거 지울게. 면 얘는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끊어줍니다. 왜냐면 앞에 따라 뒤에 있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얘도 이제 인과를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면이 나오면 끊습니다. 홍해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 가설틀 해체. 얘가 세 번째가 되겠네. 이루어진다. 됐죠? 계속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홍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홍해는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장대석 사다리꼴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이거 상상할 수 있겠어? 상상할 수 있겠어? 어떤 모양이야 이거? 어떤 모양이야?
모양 하면 뭐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그렇지, 무지개 모양. 오케이? 봐봐. 지금 그러면 요거를 본 순간 이 모양이 잘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정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야? 홍해 모양이 처리가 안 된 거지. 그냥 홍해만 있는 거야. 아까 분명 홍해 본 다음에 뭐 했는데 1문단에서 무지개 모양의 홍해 한번 눈으로 짚어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뭔지 막 상상하려니까 잘 안 돼. 다시 앞부분에 대한 거 조금 담아두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어딨어?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해 무지개 모양이라고 처리가 되면 굳이 여기다가는 표시할 게 없죠.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을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이거네. 곡성미를 형성한다. 왜? 이거 처음 나온 정보잖아. 또한 그럼 이제 추가되는 정보지? 홍해의 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서 단단하게 지지 특별한 접착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붙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에 부정표현 항상 유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 긍정표현이 많아 부정표현이 많아? 긍정표현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부정표현은 잘 안 남아. 그래서 부정표현이 나오면 꼭 X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어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있다. 접착물질? 그럼 접착물질도 어떻게 된 거야? 있어 없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부정표현은 꼭 X를 펴서. 그러니까 X를 치면 한 번 더 인식이 되거든. 그래서 글에서는 부정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이 문단 뭐에 대해서 설명했어? 홍해에 대해 설명한 거지. 홍해에 뭐 설명해줬니? 세 가지. 홍해 모양 맞죠?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홍해 구조 그리고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거 뭐야? 마지막에 나온 거 특징 미가 곡성미랑 그 다음에 접착물질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홍해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봐봐. 내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설명할 때 따로 판서를 안 해. 그냥 표시만 하고. 왜 그러냐면 자꾸 판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서 판서를 보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문제를 풀 때도 판서를 보고 문제를 풀어. 안 좋아. 자꾸 우리가 정리한 내용 어디다가 기록해야 돼? 머릿속에다 기록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문단별로 따로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봤던 거 확인하는 거지. 왜냐,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한 문단 읽고 맞아, 여기서 키워드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3문단 읽고 또 키워드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주라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3문단이야. 승성교는 이러한 홍해와 더불어 흉포 나왔으니까 그냥 끊어주면 되겠죠. 뭐. 홍해 좌와 위쪽 일부의 주에 막도를 쌓아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석축에 대한 얘기지. 왜? 석축 언제 나왔어? 1문단에서 나오지 않았어? 1문단에서 홍해 설명하면서 그 승성교는 홍해와 석축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뭐 설명한 거야? 홍해 설명했으니 이제 뭐 설명해야 돼? 석축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봐. 머릿속에서 이제 뭐가 돼야 돼? 승성교, 홍해다리, 그리고 이 다리의 뭐야? 구조를 설명하는구나를 3문단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지. 이게 그래 구조를 잡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구조인지 알겠어. 계속 이쪽 이제 주위의 막도를 석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올려 아까 아여 끝낸 데서 끊어주라고 했던 거니까 주위의 막돌을 쌓아 석축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지금 승성교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지. 홍해와 그 다음에 석축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설명 대상이 나눠진 거지.
그럼 설명들이 나눠졌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 나눠졌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지. 다시 기본적으로 승성교에 대한 설명인과 동시에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얘 때문에 그러거든. 왜 막돌이 문제가 될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잠깐 멈췄을까? 얘와 차이점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있죠. 어떤 게 차이점이야? 홍해와. 그럼 얘도 돌이잖아. 그럼 홍해에서도 돌 생각해봐. 돌. 홍해돌은 어떤 돌인데? 홍해석. 그래, 홍해석인데 홍해석이 어떤데? 아이, 여기 안 나오잖아. 지금 위에 있으니까. 지금 뭐 어디에 표시가 돼 있어? 다듬은 돌 아니었어? 막돌은 다듬은 돌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홍해는 다듬었는데 얘는 다듬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보고 앞에 있는 것을 떠올려야죠. 아니면 눈으로 짚어주던가. 그게 짚어줄 수 있어야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니까. 계속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성교는 온전한 다리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특별한 거 없지?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저거 막돌이야. 지금 읽은 문장에서는. 계속 층의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이제 석축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니까 지금 앞문장에서는 저 정보를 숨긴 거지. 보통 석축은 아까도 뭐였어? 2문단 생각해봐. 2문단 처음에 홍해는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거 홍해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라고 된 거라고. 그런데 지금 3문단을 보면 지금 석축은이 어디에 나와? 문단 중간에 나와. 왜? 바로 알려주면 너희들이 쉽게 파악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교묘하게 하나 정보를 숨겨놓은 거지. 얘는 막돌로 세운 거다라고. 계속 석축은 친절하네. 봐봐. 차이점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지. 지금 우리가 찾지 못했어도 얘기해 준 거 아니야. 봐봐. 찾았는데 이거 더 봤어. 이거 중요 정보구나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죠. 봅니다.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대비가 되면서 홍해석과 대비, 다듬어진 홍해석. 왜? 막돌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변화감이 있는 조함이. 여기 또 나오네. 이거 보는 순간 뭐 집어주면 되겠어? 아름다움이 아름다움. 앞에서도 뭐 있어? 그렇지. 뭐? 곡선미. 석축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주의해야겠네. 석축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잖아. 어떻게 돼서? 전체적으로 변화감 있는 조함이. 이것이 추가가 돼서 조함이가 생긴 거네. 홍해는 뭐였는데? 곡선미였으니까. 한편 그런데 주의합니다. 한편과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편과 그런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환이야. 전환. 얘는 전환. 전환이 뭐지? 전환. 바꾸는 거잖아.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 바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한편이 나오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처리한 정보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 처리가 된 정보가 뭐야? 석축에 대한 정보인 거죠. 주의 막돌. 그래서 홍해석과 구분이 했던 거지. 대비를 이뤘던 거야. 그러면서 또 뭐였어? 조함이를 보여줬어. 홍해는 뭐였는데? 곡선미였는데. 다시 한편을 보면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라고. 계속 봅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앞선 정보를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한편 그런 데를 보면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봅니다. 승성교의 홍해 천장에는 이제는 뭐 얘기해?
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아,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에 대해서. 이거는 1문단에도 언급이 안 됐던 거지. 1문단은 뭐 얘기했어? 구조 얘기했는데 구조에서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 얘기한 적 없잖아. 얘가 추가가 된 거지. 이런 장식 어떤 장식? 용머리 모양의 장식이죠.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만. 지금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입는 것을 화방지가 되는 거네. 됐죠? 그러면 봐봐. 1문단에서 언급됐던 내용들 다 나온 거 아니야?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다 나왔어. 뭐까지도 나왔냐? 우리 1문단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첫 번째 줄에서 어디에다가도 밑줄 쳤냐면 독특한 미감에다가도 밑줄 쳤지. 그럼 미감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홍해, 곡선미, 석축까지 포함하면 조함이. 그 다음에 홍해의 구조 다 얘기했어. 거기에다가 1문단에서 얘기하지 않은 뭐까지? 용머리 모양 장식 도래까지도 설명을 한 거죠. 그럼 끝난 거야. 그런데 우리 글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니까 1문단까지 내용이 처리가 되고 다른 내용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지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긴 지문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1문단에 나온 얘기 3문단까지 끝났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읽은 내용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읽은 내용으로 선택지를 처리할 수 있는 거야. 1, 2, 3문단의 내용이 다 끝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다시. 지금 얘는 긴 글이 아니야. 그런데 긴 글은 그렇게 끊을 수 있는 부분이 막 나타난다고. 이제 긴 글 들어가면 다시 한번 구조를 설명을 해줄 건데, 긴 글일 때 나타나는 구조가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것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 출제된 긴 지문은 더 단순해졌어. 왜? 사실 어떤 때 글이 제일 어렵냐면 처음 지문이 길어졌을 때 2007년도가 제일 어려웠어. 2017, 18, 19, 17학년도 수능이 가장 비문학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내용도 정말 많았고. 그러다가 해가 될수록 어떻게 됐어? 지문의 길이가 줄었다니까? 구조도 단순화됐고. 왜? 너희들이 못하니까. 그런데 그 글의 구조가 이런 짧은 글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글을 잘 읽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처리가 되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자꾸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왜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 내가 처리한 것들은 처리해 털어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나머지 거 처리해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복습해야 돼. 너네 이거 문제 풀 때 내가 하면 다 기억나겠어? 안 난다고. 나는 한 지문을 얘기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가 생기지. 근데 한 번 듣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그래야지 익숙해진다고. 넘어갑니다. 4문단이야. 봐봐, 4문단 보니까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성교를 바로 딴 얘기잖아. 승성교 설명인데 왜 승성교를 왜 봐? 서남사 갈 것도 아니고. 서남사 관련된 시가 한 2편 있는데 다 이별과 관련되는 시편이야. 서남사 가면 안 돼. 헤어지는 거야. 왜 그거 있잖아, 노래도.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 헤어진다며. 헤어지고 싶은 사람과 가십시오. 그럴 때 이용하는 거죠. 봅니다.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성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와 여기 있네, 여기. 요거 얘기를 해야겠네. 지문에 그림, 도표가 나오면 반드시 적용할 것. 우리 여기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저 카메라 좋습니다. 알죠? 저를 따라다녀요. 저 친구가 날 좋아해. 봐봐.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이 정도면 친해질 때, 내가 정말 말 많이 했잖아 오늘. 아니야? 아, 이 정도면 이제 친해질 때도 됐어. 봅니다. 지금 얘 무지개 모양이지? 그럼 얘는 뭐겠어? 얘 뭐겠어? 홍해지.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네모 모양인데 옆에 있는 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럼 얘가 이제 뭐인 거야? 석축. 그리고 물길로 난 거 뭐? 물길로 난 거 뭐? 용머리 장식. 봐봐. 바라보자. 바라봤어. 바라봤으면 뭐해? 그냥 계속 정말 볼 거야? 우리가 처리한 내용을 확인해야지. 그림이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씁니다. 아, 이거 홍해. 이거 석축. 아, 이거 용머리. 이러면 머릿속에 한 번 더 확인해 준다고. 물론 한 5초, 10초 더 걸려. 그런데 걸린 것만큼 지문 안 들어와. 확실해. 그래서 최근에는 점점 지문에서 그림이나 도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어디로 가? 문제로 가.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제 비문학 지문을 풀 때 먼저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 여유가 있는 게 좀 필요한 건데 느긋하게 하자가 아니야. 빨리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 보통 우리 뭐 해? 딱 15번까지 풀고 유리땅 하듯이 바로 지문 보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보통 이쪽 면에 지문이 있으면 이쪽 면에 문제가 있잖아. 들어온다고 거기에 그림이나 도표가 있는지. 만약에 그림이나 도표가 있어. 그럼 무엇을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용할 건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되는 거야. 여기 없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문제를 보면 정말 지문에서도 그렇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림과 도표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 쉬워지는 거라서. 어쨌든 바라보자.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림. 위쪽에 있는 강성루와 산자락이 승성교 홍해의 방원을 통해 초점을 그래 보인대.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에 홍해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 비친 홍해 그림자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그래 원 모양이네. 확인했어. 주변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그래 비치는구나. 이렇게 승성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의를 이룬 지금 여기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뭐인 거야? 지금 봐 여기까지는 이루고 비친다까지는 다 그림 설명 아니야 이거. 그거 다 처리했잖아. 맞지? 그거 다음에 나온 정보는 결국엔 뭐야?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라는 얘기가 이제 추가된 거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네. 승성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아름다움 처음 나온 거야? 아니지. 자꾸 아름다움 나왔어. 처음에 뭐? 홍해의 곡선미. 그 다음에 석축의 뭐야? 홍해와의 조함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뭐가 나온 거야? 아름다움인데. 야, 이거 좀 이런 느낌 안 드냐? 어떤 느낌이냐면 점층적인 아름다움 아니야? 왜? 처음에는 홍해, 그 다음에는 승성교 자체의 아름다움이죠. 거기 석축과의 조화를 나타내는 아름다움. 이번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 확장이 돼서 주변과의 아름다움인 거잖아. 아름다움, 아름다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마지막이네. 승성교는 무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앞에서 1문단에 나온 거잖아.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다 그랬다. 똑같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 이거 확인해야죠. 호사스러운 장치나 치장을 할 까닭은 없대? 이거 아니란 얘기지. 그런데 장식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아니 있었어 없었어 고개를 끄덕거리면 뭐 어떻다는 거야. 있었어 없었어? 장식 있었지. 무슨 장식? 용머리 장식. 왜 나 혼자만 글을 읽는 것 같아. 그럼 용머리 장식은 뭐라는 거야? 용머리 장식은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알겠어? 정보를 자꾸 어떻게 해서 숨겨두고 있다고. 용머리 장식은 호사스러운 장식이 아니다라고 용머리 장식 할 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끝에 다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줄은 어디에다가? 새로 나온 정보에다가 밑줄을 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나온 정보와 자꾸 연결해 주려고 하라고.
계속 봅니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 경관과의 조화 어디서 나왔어? 윗문단에서 나왔죠? 중시한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옛사람들의 자연 미식이 반영된 거구나. 승성교가 오늘 세상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하는 것, 이게 바로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이 저 1문단에서 얘기했던 뭐인 거야? 독특한 미감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네. 결국 마지막 문단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뭐 해준 거니? 지금까지 내용 뭐 해준 거야? 정리해 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 옆에 있는 문제 2개를 지금 풀어봅니다. 보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거하고 내가 좀 훈련하는 거 구분하라고 했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홍해석들은 접착제로 이어붙여서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해야지. 그럼 접착제를 이어붙였어? 아니죠. 그럼 틀렸네. 이렇게. 그럼 뒤에 있는 거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냥 2번이야. 홍해와 그러면은 틀렸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줄게. 홍해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그래 맞아 있었어. 우리 그림도 확인했죠. 승성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얘 맞아 틀려? 얘 맞는 거지. 맞지? 동의해? 봐봐. 지금 첫 번째 거는 1이었고 사선으로 걷고 두 번째 거는 동그라미 쳤어.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왜 답이 둘 중에 하나지? 절대로 우리 수능에서는 2개를 고르라고 한 게 없었거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지선다니까 둘 중에 하나를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맞지? 그럼 당연히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야. 틀렸거나 맞았거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때?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지 이걸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 그냥 그 선택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냥 동일하게 해주면 되거든. 지문에 근거했을 때 틀리는 거는 무조건 지우는 거야.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맞는 거는 동그라미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여가 맞았어. 동그라미 2개야.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사선이 되는 거지. 사선이 2개 나왔어. 그럼 답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답을 표시할 때도 적절한 걸 고르래. 이거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하고 적절한 거니까 하고 문제 맞춰서 표기 방식을 바꾸지 말고 문제에 상관없이 선택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해주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뭐 하면 돼? 문제 확인해 주면 되잖아. 맞지? 적절한 거. 그럼 답 몇 번인 거야? 2번. 나머지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언제 이렇게 하라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고. 문제 다 풀었어? 그래 채점했어? 맞았네?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내가 보지 않은 선택지들 혹은 보지 않은 선택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된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오답은 뭐에만 해주냐면 일단 독서에만 합니다. 문학은 아직 너희들이 오답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테니까 일단 독서만 오답. 그러니까 맞히든 틀리든 간에 선택지에 대해서 이건 얘 때문에 맞은 거다, 이건 얘 때문에 틀린 거다 라고 표시를 해줘. 이거 자체가 훈련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보고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자꾸 보게 된단 말이야. 어쨌든 넘어갑니다. 2번. 다음 이 문제를 잘 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거에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 윗글의 승성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지금 우리가 처리한 거는 승성교에 대해서 처리했지. 그럼 옥천교라는 새로운 게 나왔네. 그럼 설명 대상이 하나 늘어난 거잖아.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겠어? 저 두 대상에 뭘 찾으라는 거야? 뭘 찾으라는 거야? 두 대상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선택이 갈리는 거야. 내가 이제 익숙해졌어. 정말 잘해. 맞지? 그러니까는 막 연습도 많이 하고 이게 해서 이런 거 볼 때마다가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보기를 읽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통점 차이점이 되는 거니까 내가 먼저 읽은 게 뭐냐면 본문을 먼저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뭘로 처리할 수 있어? 승성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선택지를 지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은 자꾸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 우리의 기억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식이어야 된단 말이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다시.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뭘 요구하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먼저 뭘부터 파악했어? 승성교부터 파악했다고.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지를 보는 거라고. 그럼 선택지에서 뭐만 처리해주면 돼? 선택지에서 승성교와 관련된 내용만 처리해주면 되잖아. 봅니다. 승성교와 달리 라고 했으니까 이제 처리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넘어가야지. 승성교와 달리 때도 넘어가네. 3번. 아, 옥천교와 달리가 됐으니 얘는 처리가 가능한 거네. 봅니다. 승성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맞죠? 경계로서 연결해 준다고 했어.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맞지? 계곡에 있는 거니까. 맞아? 맞지? 계곡에서 그 넘어가는 거 있잖아. 맞는 거죠. 됐어? 얘 승성교는 일단 맞는 거네. 그 다음 4번도 처리가 가능하지. 왜 처리가 가능하지? 승성교에 대한 설명. 옥천교와 승성교는 이라고 했으니까 승성교에 대한 것만 처리해보면 승성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맞지?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 경계. 이질적인 공간. 야, 이질이 무슨 뜻이야? 이질적. 다르다라는 뜻이지. 다른 공간의 경계. 맞잖아. 승성교 맞죠? 5번입니다. 옥천교와 승성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승성교는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뭐야 이거? 뭐 있어? 뭐 있어? 용머리 장식 있잖아.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입는 화를 막아준다며. 세속을 구원 이 부분이지. 지금 이 글 종교에 대한 얘기 한 거 있냐? 절은 나오긴 했으나 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탈일에 얘기한 거잖아. 그럼 종교적인 게 있어 없어? 없지. 얘 틀린 거네. 얘 틀린 거야. 동그라미 틀린 거 있어. 그럼 답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 틀린 거지. 그럼 문제 한번 다시 봐야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답 몇 번이야? 답 몇 번이야? 5번인 거잖아. 우리 보기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지. 그럼 이것만큼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절약되는 거라고. 다시. 지금 이게 바로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지문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익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되냐면 복습을 해야 돼. 복습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야, 우리 이때 이렇게 풀기를 하지 않았어? 맞대. 근데 너네 그렇게 풀었어? 안 풀었대. 이거야. 딴 거 없어. 다른 문제지 더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방법, 이 과정에 익숙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복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교재 뒤에다가 똑같은 문제 또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필기한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모범 답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뒤에 있는 거를 해보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럴 때 얼마만큼 유사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뒤에 있는 걸 또 집어넣어 준 거라고. 뭐 쓸데없이 해준 것이 아니라 복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처리됐어.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읽어보자고. 지금 결국에 얘도 요구하는 것이 결국엔 독해인 거지.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해보자고. 옥천교는 그래 네모 은는 붙었으니까 네모 쳐야지. 창경궁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이렇게 또 길어. 끊을까? 창경궁의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그래 인위적으로 조성한 조성한이 금천을 꾸미는 거니까 금천 위에 놓여 있다. 옥천교도 지금 경계 어디 있어? 요 사이인 거니까 둘의 공간을 이어주는 거네. 확인했어? 이 다리는 그래 옥천교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 일상적 공간을 여기는 다시 구획이라는 말을 썼네. 앞에서는 뭐였죠? 경계라는 말. 지금 아직 경계라는 말 쓰지도 않았는데 구획이라는 말. 뒤에 경계 나오는구나. 구획 나눠준다는 경계였고 여기에서 차이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래? 어떤 차이점? 앞에서는 어떤 거였지?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였고, 여기서는 왕의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되는 거죠. 계속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아까 우리 동그라미 몇 번까지 했습니까? 숫자 동그라미 몇 번까지 했어? 8번까지 했어? 9번입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도만 보면, 동그라미, 도만을 보면 무조건 동그라미 칩니다. 왜냐하면 도의 경우는 이건 어떤 하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지. 만의 경우는 다른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배제하는 거야. 여기 뭐 나와? 허락받은 자들만이. 그러면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다가 되는 거네. 그럼 이 점도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은 승성교와의 차이점이 되는 거지. 승성교는 어땠어? 거기에 누군가는 허락받고 그런 게 있었어? 그거 아니었잖아. 이 점이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야. 계속 옥천교는 2개의 홍해. 이것도 차이점이죠. 앞에서 홍해 몇 개였어? 하나. 더군다나 우리 그림으로도 확인했잖아. 하나인 거. 붙이고 홍해와 석축이 이것도 모두 다듬은 돌이래. 지금 승성교는 뭐만 다듬었지? 홍해만 다듬었죠. 석축은 막돌이었으니까. 계속 또 다리 난간에는 갖가지 장식해. 여기 화려함. 왜? 승성교는 장식이 있긴 했으나 이것이 화려하다는 건 아니었지. 호사스러운, 거기는 이제 화려하다는 말 안 쓰고 뭐라 썼어? 호사스러운 거라고 썼으니까. 됐습니까? 얘도 차이점인가요? 두 홍해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얘는 그 다음에 도깨비 형상 공통점과 얘는 당연히 차이점이겠지? 앞에서 어떤 모양했어? 용머리 모양. 그 다음에 막기 위해도 공통점이죠? 막는 거야. 화를 막아줘.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은 앞에 있는 거네. 지금 얘는 어디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왕의 공간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지. 그런데 승성교는 누구에게 막아주는 거였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거였잖아. 무슨 사람에 대한 거냐? 여기는 공간에 대한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나처럼 이렇게 바로 선택지를 봤어도 상관이 없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바뀔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왔어. 사람이 나와서 앞에 나오는 사람을 비판한데, 그러면 뭐가 주된 내용이겠어? 비판하는 거니까. 비판하는 거니까 뭐가 주된 내용이겠어? 까는 거잖아. 그럼 뭐가 다시 설명 대상이 하나 늘어났다며. 설명 대상이 늘어났으니 뭐 신경 쓰자고? 뭐 신경 쓰자고? 공통점과 차이점 신경 쓰자고. 그런데 그거를 문제를 바꿔서 비판이라고 바꿨을 뿐이야. 그럼 뭐가 부각이 되는 거야? 뭐에 신경 쓰라는 얘기니? 비판이니까. 야, 나랑 똑같은 걸 비판하겠어? 나랑 다른 걸 비판할 거 아니야. 그 비판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차이점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어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잘 읽어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제를 잘 읽으면 그 다음 지문을 읽을 때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지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따져가면서. 괜찮아. 내가 그 여름방학 전까지, 6월 전까지 시간 안에 못 풀어도 된다니까. 앞으로 충분히 연습하면 시간 안에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 안에 못 풀면 어때? 최소한 여러분들 2등급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9월에 2등급 찍으면 수능에서도 1등급 찍을 수 있어. 바로 처음부터 1등급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고, 뭐 3등급이 2등급이 최종 목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괜찮아. 충분히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리고 제대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내가 설명이 좀 많고 말도 많았잖아. 그래서 문학도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 원래는 10시에 끝나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늦으면 한 15분, 10분 정도까지도 늦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십시오. 괜히 10시 딱 되자마자 계속 시계 보고 있지 말고 휴대폰 이렇게 눌러서 확인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10분간 지금 저 시계로 9시니까 10분 쉬었다가 문학을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